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연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연표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란 책하고 녹색 책에 있는 내용들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강의 이제 시작 공유해 드릴게요. 자, 먼저 녹색 책부터 볼게요. 역사 연표. 자, 녹색 책 보면 이제 연표의 이제 특징이 이제 나와요. 연표의 정의와 특징이. 그래서 이제 보면 연표는 그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표를 말한다. 그래서 연표의 정의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연표의 이제 왔다까지가 이제 특징일 것 같아요. 특징.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단순히 표시할 수 있고 시간을 지속적인 기간에 나타낼 수 있으며 사건들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가 역사적 사실의 변화와 시대적 성격에 다른 교과라는 점에서 이제는 연표는 학습자로서 이전부터 연표는 학습자로서 중시되어 왔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쭉 들어가면 두 번째 단락부터 뭐가 나오냐면 연표 학습의 장점이 나와요. 연표 학습의 장점. 자, 연표 학습의 장점 요번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요거 이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네다섯 가지가 있네요. 예. 이 네다섯 가지를 쓰시면 돼요. 좀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이 뭐냐? 자, 연표는 역사적 사건의 연대적 위치와 시간적 거리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특정 사건이 왜 언제 일어났으며 전후 사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연표를 통해 역사적 사실간의 종적 행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역사적 흐름을 개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종적이라는 것은 시간적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행적이라는 건 뭘까요? 공간적 흐름이야. 공간적 흐름. 그래서 이제 특히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인데 예를 들어서 그 노마가 있을 때 우리나라 중국에 한나라가 있었다? 이걸 아는 거는 행적 관련성이죠. 그 밑에서 나온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아니 장점 있죠. 종점 행적 관련성. 예, 이게 두 번째네요. 예. 세 번째 해볼게요. 세 번째 제가 착각했어. 예.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다른 사건을 비교하면서 인식하면서 시대관념을 이제 기를 수 있다. 예. 자, 여기 세 번째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밑에 쭉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쭉 넘어가서 또한부터 네 번째 보죠. 그래서 이제 비교학습 자료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샨나나하고 그 로마 제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그 밑에가 나와요. 다섯 번째 보면 연표에 수록되는 역사적 사실을 개통적으로 제시하면서 역사적 사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다섯 번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연대적 위치와 시간적 거리감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들 간의 역사 사실 간의 종적 행적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을 비교해서 인식할 수 있고 시대관념을 기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학습 자료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사실 개통적으로 제시하면서 역사적 사건 관계의 구조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자, 요거 내용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간 게 연표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 연표 유형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 연표, 뭐 분야별 연표, 예, 사회 기능 연표, 문제 연표, 뭐 단원 연표 이런 것도 있고 또 연표의 유형에 따라서 또 나누지만 또 구성 형식에 따라 나눠. 뭐 해설 연표, 연표책, 그다음에 또 연표 활용 방법 이렇게 이제 있는데 크게 이제 연표 유형에서 그 내용들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연표 유형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성 형식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연표 활용 방법 측면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이제 배경표 있죠. 배경표. 예. 요거는 이제 연표 활용 방법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연표 유형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이고, 잠깐만요. 건너뛰는 독서책의 속성. 예. 연표 유형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보죠. 자, 먼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종합연표야. 종합연표. 그래서 교과서에 비도를 비롯하여 많은 역사책 뒷면에 부록으로 연표를 싣고 있는데 이들 연표를 대부분 특정 분야에 가리지 않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인한 시점을 표시하고 있다. 종합연표 같은 거지. 이런 연표가 종합연표다. 예, 그래서 종합연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종합연표 보이시죠? 보통 책 뒤에 실려져 있죠. 자, 이에 반해서 두 번째인데 분야별 연표와 이제 문제 연표 같은 것들이 나와. 그래서 이 분야별 연표와 문제 연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연표들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특정 분야의 주제를 다룬 연표도 있다. 정치 연표, 경제사 연표, 과학 기술사 연표와 같은 분야별 연표. 예, 첫 번째 케이스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 통신 연표, 발명 연표와 같은 사회 기능 연표 이런 것도 이제 분야 그 특정 연표죠. 예.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나 주제로만 구하는 문제 연표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예. 세 번째 연표죠. 등등.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연표들이 있다는 거. 이런 연표들 공통점은 특정 분야나 주제를 다루는 연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나가 나온 게 단원연표예요. 단원연표. 단원연표. 자, 단원연표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교과서 앞부분에 봤죠. 뭐 대단원, 중단원 넘어가기 전에 그 첫머리 연표에 그걸 이제 배치해 놓잖아요. 물론 거의 안 보더라고요. 저도 안 봐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존재감이 없어. 예. 근데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시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녹색 책에서 단원연표 내용은 보셔야 돼.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아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들 연표라는 말이 나왔죠. 이들 연표. 이들 연표라는 것은 단원 연표를 말해요. 단원 연표. 그래서 이제 대단원이나 중단원의 첫머리 연표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단원 연표가 어떤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냐? 해당 단원을 다룰 중요한 사건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할 내용의 중요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단원 연표의 유용한 점이죠. 예. 근데 이 단원 연표 내용이 여기서만 딱 해가지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뭐냐면 나와요. 단원 연표 부분이요. 예. 그래갖고 이 단원 연표 부분이 이제 그 뒤에 부분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이제 그 연표 활용 측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좀 건너뛰죠. 이거는 연표 유형에서 이제 그렇게 분류한 거고. 자, 154페이지 보세요. 자, 154페이지 보면 단원연표에 이제 활용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단원연표의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있는데 단원연표는 그 단원이 학습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장점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단원연표는 학습 내용 개관과 함께 살펴보는 게 더 효과적이다. 두 번째. 그래서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세 번째가 나오는데 단원 학습이 끝난 다음에 정리할 때 유용하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죠. 예, 아까 개관하고 그 다음에 앞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그것도 공부하면서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정리해주고
뭐 이런 그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도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럼 문제점이 뭐냐? 근데 문제는 이제 단원연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냥 건너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현실성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그 장점 세 가지 내용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이 부분. 다시 앞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받고 또 구성 형식에 따라서 볼게요. 연필 구성 형식에 따라 또 분류를 연필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자, 근래에는 사건을 설명하는 덧붙이는 해설연표, 관련 사건이 첨부된 사진연표 등이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도 이제 해설연표가 나오는데 이 해설연표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자, 해설연표는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기는 물론 그 사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어서 사전이나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사건이 서술되어 있는 책의 쪽수를 제시함으로써 연표와 본문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 그래서 해설 연표의 유용점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해설 연표의 장점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해설 연표가 뭐냐? 이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말려 좀 근데 거기 이제 그 쭉 연표가 나와 있고 여기 별표 표시해 놓고 그 왼쪽인가 그 거기에 뭐 그와 관련된 설명 내용도 있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해설 연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법 구성 형식에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연법책이에요. 연표책. 책으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이제 책의 부록이나 책 내용의 일부 연표로 수록된 것이 아니라 본문 전체가 연표로 구성된 연표책이 있어요. 그래서 연표책도 되게 많아요. 이 종류가 뭐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미국사 같은 국가별 연표나 그 다음에 동아시아, 동양사, 세계사 같은 지역별 연표 그 다음에 한국사와 세계사를 비교하는 비교 연표 이런 것도 이제 있고 아예 그냥 책으로 낸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책 부록으로 난 게 아니라 독립된 책 같은 걸로 이제 내거나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통사를 내면서 연표 별건을 추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연표책의 장점이 나와요. 연표책의 장점 두 가지가 나오죠. 장점 같은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책의 부록이나 책 속에 들어있는 연표보다 훨씬 그 자세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나 그 일어난 시점을 찾아보는 데 유용하며 그 사건의 어떤 순서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으며 연표를 통해서 역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찾아보는 데 유용하며 두 번째로는 연표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연표책의 장점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표 활용 측면에서 또 연표를 나눠볼 수 있죠. 자, 연표 활용 측면에서 이제 보면 그 여기 보면 이제 뭐 앞부분에서 쭉 있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활용은 안 나오고 그 연표 활용할 때 뭐 장점, 연표 학습의 장점이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 사실을 변하는 다루는 과목이고 역사 학습의 역사 사실이 일어난 시기야 선후관계 시간적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주제나 분야별 학습할 경우 학생들이 다른 주제나 분야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혼동하거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시간적 거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연표는 이를 보완해서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준다. 그래서 요게 또 연표의 장점이 튀어나오죠. 앞에 또 연표의 장점이 또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표의 또 장점이 나오는데 역사적 사실의 발생과 전후관계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역사 전개와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 역사 연표의 장점이 나와요. 연표의 장점.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연표의 장점은 다섯 가지 정도 나오죠. 그거와 함께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쭉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활용 방법을 이제 좀 볼게요. 첫 번째 활용 방법 볼게요. 요것도 이제 연표의 활용 방법인데, 자,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연표의 활용 방법은 제일 기본적인 거지만 역사적 사실을 연표에서 역사적 사실을 정보를 얻는 거야. 예. 그리고 먼저 연표를 통해 알아볼 내용을 고르고 그리고 개개 사실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학습하고 있는 역사의 사실 언제 일어났는지를 찾아보고 그 사실에 관련된 전후 사실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사건 사이에 사건의 의의를 당시 전체 시대상을 고조하면서 고찰하고 자, 그 일을 통해 사건의 인과관계 역사 흐름 속에서 사건의 위치를 파악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런 방식들은 주로 건말연표나 연표책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이용한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한 뭐죠? 절차와 과정이죠. 예. 두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용 방법은 뭐냐면 단원연표 활용 방법이야. 아까 아까 이제 앞에서 그 형식에 따라서 단원연표가 있다고 했죠. 그 단원연표를 세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뭐냐 활용 방법은 요번에 기출 나왔던 건데 이게 배경표죠. 배경표. 자, 보면 연표의 전체적인 틀과 형식만 미리 알려주고 연표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을 학생들에게 채우게 하는 배경표가 대표적인 것이다. 네. 그래갖고 연표는 그냥 형식만 알려주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 내용들은 누가 채우죠? 학생들이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럼 배경표 어떻게 활용하냐 보면 자, 배경표에는 집어넣을 사실 범위나 사건의 숫자를 제한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사실들 미리 넣어놓고 나머지 사실들 학생이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배경표의 활용을 대해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배경표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요게 이제 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효과가 뭐냐면 어떤 역사 사실들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그 일을 생각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여기도 항상 키워드가 역사적 사고력이 나오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대단원 같은 일정한 단위의 학습이 끝난 다음 정리용이나 형성평가가 유용하다. 예. 그래서 정리용이나 형성평가용으로 유용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사건사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역사적 관련성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야. 예. 왜? 어떤 경우 전체적 흐름이나 사건사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힘들 경우에 예. 그래서 역사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 정리형이나 형성평가 이용할 수 있고 역사적 사실과 관련성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게 배경표의 장점이죠.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게 기출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이게 네 번째 활용인데 예, 여기 나이 연표, 가계 연표, 학교 연표야. 자,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어요. 예, 기출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나이 연표나 가계 연표에서 학생 자신이나 가족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국가나 지역적 사건들과 함께 넣으면 사회적 변화가 자신이나 가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있죠. 예. 학생들은 사회와 자신의 삶의 중요성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선택한 과정을 통해 판단력과 사회의식을 기를 수 있으며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다. 자, 요게 두 번째
요 앞에 있는 나의 연표, 가계 연표, 학교 연표의 장점이야. 단점, 장점.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장점. 그러면 교사는 어떤 것을 지도를 해야 되냐? 지도 내용이 여기 나왔죠. 연표에 넣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어떤 종류인 것을 이제 교사가 지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건들 있죠? 이게 그 사건들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걸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연표, 가계 연표, 학교 연표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죠. 자, 요 관련된 것들이 그 기출 예문이 요게 있어요. 자, 보면 이제 나를 기준으로 했고 이제 연표가 쭉 있고 이 사람은 91년생이네요.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그때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한가. 그러면 일단 나와 가정 부분은 교사가 모르죠. 그 애만 아는 거잖아. 그러면 교사가 할 내용은 뭐예요? 교사가 지도할 부분은 이 국가 차원에서 요 연표 중에 국가 차원 연표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뭔지를 일단 짚어줘야겠죠. 그래서 93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고 뭐 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뭐 등등을 알려주면 애가 그걸 듣고 이제 학생이 나와 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학교 연표라는 것도 있어요. 학교 연표. 예. 자, 나의 연표, 가계 연표 외에도 여기 학교 연표라는 게 있어. 예. 학교 연표. 자, 학교 연표인 경우에는 학교 내부의 변화와 함께 지역과 사회 환경, 교육 정책 등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연표도 이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의 연표, 가계 연표는 작성할 때부터 그 앞에 있는 배경표하고 또 있어. 왜냐면 거기 채워놓은 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이 채워놔야겠죠. 그러니까 배경표를 활용한다. 이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연표 다 끝났고 역사 지도도 넘어가는데 그 역사 지도 넘어가기 전에 파란 책에 있는 내용부터 좀 볼게요. 파란 책에 보면 그 역사 지도 그냥 연표 내용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파란 책에도. 그래서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나서 녹색 책 역사 지도를 볼게요. 그래서 녹색 책 보고 파란 책 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파란 책 내용을 볼게요. 파란 책은 앞에 있는 그 녹색 책 내용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 측면에서 이제 보면 여기 앞부분에 이제 연표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여기 정의가 있어요. 파란 책에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 전개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 유용한 자료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연필 종류들도 있는데 연필 종류들은 그 거의 대부분 파란 책하고 비슷비슷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연표를 작성할 때는 단순한 사실 나열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역사 사건이나 상황사의 시대적 연관성, 인간성, 인과관계, 연속성의 연도에 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유사성, 차이성, 계열성을 밝히는 작업이 성행돼야 된다 하면서 그 연표 학습을 할 때 뭐냐 고려할 점들을 이제 적어놨어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의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요거는 연표 학습의 장점이야.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노란체가 녹색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역사 사실을 축출하고 그 연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은 역사 이해에 매우 유용하고 첫 번째 유용성이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역사적 상황과 그 전개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 역사적 사실의 행적인 연관성과 인간관계를 충분히 사고를 기를 수 있고요. 두 번째 유용성이죠. 그 다음에 단편적 역사 사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거친 역사의 흐름 속에 사실의 의미와 관계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역표 활용에 의의가 있다. 세 번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연표 학습의 장점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까지 보고 다시 이제
녹색 책에 있는 그 역사 지도 넘어갈게요. 자, 역사 지도를 보죠. 자, 거기에 보면 역사 지도의 성격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앞부분 넘어가시고 어디가 중요하면 그 다음 장이 중요해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자연지도와 역사지도의 차이점이야. 자, 자연지도, 역사지도의 차이점은 이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한번 더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래서 뭐 대충 보면 역사지도는 인문지리학적 성격이 강하고 자연지도에 비해서. 근데 지리지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도와 인문지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리지도죠. 자연지도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역사지도는 주로 일정한 기간이나 상당 기간에 지속된 사실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지리지도는 주로 공간적 상황을 제시하거나 일부 시간의 변화만 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역사지도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해석하고 편집한 아주 주관적인 지도인데 반해서 그 다음에 원래 지리지도는 원래 상태 그대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표시는 지도였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 그만 구체적으로 이제 볼게요. 자, 이렇게 땀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첫째로는 지지도에는 자연지도와 인문지도 모두 널리 사용하는 반면에 역사지도는 인문지도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도와 인문지도, 근데 역사지도는 인문지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연지도도 역사 교육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자연현상 자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상과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연지도를 역사 교육에 사용하긴 하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거죠. 그거는 주로 이제 사회나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한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는 역사지도 같은 게 시간적 변화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죠. 시간적 변화를. 그래서 인문 형상을 다룬 지지도가 그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역사지도는 특정 시점에 사회 형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역사지도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사실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자, 예를 든 게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국사교과서에 흔히 나타난 고구려 행정구역 보면 지도에 사도부 12목 5도 양계로 표시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부 12목 5도 양계 같은 고유의 지방제도는 어떤 특정한 왕이 만든 게 아니죠. 이거는 그 성종 때부터 해서 현종 때까지 계속 장기간을 만들어진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한 지도에 집어넣잖아. 근데 이에 반해서 지지도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 이제 시점을 같이 들어가는 게 있지만 대부분 뭐죠? 지지도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죠. 예를 들어보면 이제 대표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도 일종의 지지도의 하나죠. 근데 매일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역사지도처럼 여러 시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0년, 50년 시점을 이렇게 해갖고 만든다면 이 내비게이션은 뭐야? 쓸모가 없잖아. 지지도 마찬가지야.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이제 보는 거다. 근데 역사주는 다양한 시간적 거리를 통해서 한 번에 압축적으로 본다는 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뭐냐? 자, 세 번째로는 역사지도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편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휘지도도 그 인문지리 같이 제작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전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역사 지도는 그게 더 강해. 예, 역사 지도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지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최대한 객관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전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객관했죠. 근데 역사 지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기 보시면 포기할 사실을 선정하거나 전달 방식을 선택할 때도 지도를 만든 상대 해석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역사 지도에서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아까 말했처럼 첫 번째가 역사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로 일정한 기간, 상당 기간 지속된 사실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거나, 그다음 세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해석되고 편집된 거다. 물론 이게 그 지리지도에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역사지도는 그게 더 많다는 거야. 예. 그거 좀 세 가지 특징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갈 것은 이제 역사지도의 출처인데, 자, 뭐 역사지도의 출처 많아요. 교과서도 있고, 교재용어는 이제 만든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여기 보면 교구 제작사들이 만든 교재용들은 최근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죠. 뭐, 그 예전에 인터넷이 없고, 그럴 때는 이제 했던 거고, 이게 좀 한물간 거고, 이건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 역사 활용 중에서 그 뒷부분만 보세요. 뒷부분만. 뒷부분. 그 다음 장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크게 이제 백지도가 있고 스케치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지도 활용 관련된 내용은 요 측면에서 좀 보셔야 돼. 예. 그럼 먼저 볼 게 이제 백지도예요. 백지도는 아까 백연포 있죠? 그거 이제 비슷한 거야. 첫 번째가, 이때 첫 번째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 백지도가 있는데, 자, 백지도는 지리에도 사용되지만 역사에도 사용돼요. 예. 그래서 백지도에 이제 그 뭐냐면 활용 내용이 있죠. 단원이나 일정한 단위가 학습이 끝난 다음에 학습 결과를 정리하거나 평가용으로 과제를 줄 때 그 백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써줘서 특정 주제의 역사지를 완성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백지도에 활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백연포와 같이 뭐냐면 평가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는 정리용으로 쓰인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여기 기출에 나온 게 스케치 지도야. 스케치. 예. 그래서 스케치 지도인데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스케치 지도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그 유명한 일타 강사 강의 듣거나 그럴 때 특히 수능 강사들 있죠? 이 수능 강사들 강의할 때 이 사람들이 강의를 잘한다고 제일 평가받는 게 뭐예요? 역사과 같은 게 지도를 많이 그려야 돼. 예. 저처럼 이렇게 아무렇게 이렇게 그리면 칠판 지도죠?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일타 강사 못 되는 거야. 예. 근데 일타 강사의 요건 중에 하나가 이 지도를 잘 그려야죠. 그 중에 이제 최태성 그 선생님이 지도를 되게 잘 그려서 이제 떴잖아요. 그래서 이 칠판에 간단하게 그리는 그림이 이게 스케치 지도예요. 근데 이 스케치 지도가 나름대로 상당히 학습하는데 유용해. 예. 그래서 이 스케치 지도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내용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면 학생들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높은 효과가 있다. 꼭 기억을 해둬요. 스케치 지도는 명칭과 이 스케치 지도의 유용성 있죠. 제 생각에 이거 한번 낼 것 같아.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출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역사 지도의 활용 부분이에요. 이게 한 두 문제 나왔나 세 문제 나왔나 그랬을 거야. 이게 이제 기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기출 유형.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 사실 지리적 파악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고, 세 번째는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역사적 사실을 한 번에 파악하고 해석하는 부분. 요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쭉쭉 넘어가서 밑에 보면 첫째라는 말이 있죠. 항상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 유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 사실을 지리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은 알아도 거기 나와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수나 군대를 격파한 걸 살수대첩이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살수가 어디냐? 그러면 몰라. 네. 그리고 우리가 고려와 건한의 전쟁에서 강동 육지와 기주 대첩을 배우잖아. 근데 강동 육지와 기주 대첩이 어디냐? 그리고 신라의 구주 오속이 어디냐? 그런데 지리적 위치를 파악을 못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역사지도는 이렇게 테스트로 돼 있던 것을 공간적으로 인식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역사지도는 이를 보완해서
역사적 사실 공간적 인식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역사지도는 각 시대 행정구역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행정구역과 예전의 행정구역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행정구역들 실린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고 정적이지만 당시의 정치 행정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도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지휘적으로 파악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역할은 뭘까요? 두 번째 이제 활용은 여기 있죠. 일정한 시간,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해 주는 거야. 예, 시간적 계통적으로. 여기 키워드죠. 자, 이런 기능한 역사지도를 보면 국경성 표시가 있어요. 국경을 표시하는. 예.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나라 국경의 변화 지도에서 통일신라, 고려초, 고려말, 조선시대에 이렇게 국경을 하나의 지도 표시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마의 발전 과정에서 노마의 영향을 확대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지도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하나 첫 번째가 이제 한 지도에 그 여러 세력들 다 포함되는 거야. 시기별로. 이게 이제 노마 제국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보여준 지도인데 잠깐 보세요. 자, 이 노마 과정 발전 과정에서 보면 한 개의 지도에 노마 발전의 과정을 다 한 번에 다 포괄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 지도에 모든 걸 다 보여주면 되게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여러 지도를 나눠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야. 여러 지도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삼국의 성립 과정에서 이제 뭐 그 한 지도가 아니라 여러 지도, 뭐 삼국의 그 백제 전성기, 그 다음에 고구려 전성기, 신라 전성기 이런 지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개의 지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뒤에 나오면 이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그 이와 같이 이제 이처럼 주제의 지도를 시기별 연속 배치하면 그 변화를 알아보기 쉽죠. 그래서 그 이렇게 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고 좀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제 보지는 못해요. 예, 한국 전쟁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제시를 할 때 한 장의 지도를 제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의 지도를 제시하는 것도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 한 지도를 통해 여러 역사적 사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지도죠. 요게 세 번째 유형의 지도야. 요게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던 거예요. 요거. 자, 여기 볼 수 있는 게 그 위에 그 대동세 징수와 운송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 대동세를 징수하는 나타난 위의 지도를 생각해보자. 자, 이 지도는 각 지역별 대동세 납부 방법, 바다와 내륙의 물길 운송로, 조청의 이름, 익류지역. 익류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평안도, 한경도, 제주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단순히 대동세 징수와 운송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 지도는 많은 지도를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유형 꼭 기억을 해두시는 거.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을 지리로 파악해서 역사적 사실을 알아도 지역적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리에 대한 지식이나 공간 개념을 제시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 변화를 시간적 계통으로 파악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의 사건 연속적 정보를 받는 지도 방법, 그리고 여러 장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은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어떤 여러 역사적 사실과 관계를 파악해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와 구체적인 예문은 그 있으니까 꼭 읽고 넘어가세요. 이 부분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한번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파란 책 내용을 좀 볼게요. 파란 책 역사 지도 관련된 내용. 자, 파란 책 역사 지도 관련 내용은 148페이지에 있어요. 148페이지.
자, 파란 책 내용도 그 앞부분에 잠깐 이제 인문지와 자연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역사적 기능 해갖고 그 아까 지금 역사적 그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해요. 자, 첫 번째는 단편적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 파악하기 위한 지도. 그래서 요게 예를 든 게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관련된 그런 지도고, 두 번째는 그 역사적 시간적 변화를 계통적으로 파악하는 지도. 요게 예를 든 게 독일의 영토 별정 과정 있죠.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세 번째는 역사적 사실 해석에 유용한 지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의 관계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유럽의 인종 분포도 같은 거나 언어 풍속 차이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은 그 역사지도 활용하면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 확인할 뿐만 아니라 역사지도 속에 담고 있는 의미도 있고 요거도 마찬가지. 역사적 사고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 유형을 쓸 때는 역사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말을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있고 그 뒤에 마지막 문장부터는 전반적 역사 지도의 유용점이 나와요. 유용점. 요거는 녹색 책이 없고 이거 파란 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외워두셔야 돼. 유용점 쓰면 요부터 무엇보다부터는 유용점이야. 역사 지도를 사용할 게 어떤 유용점이냐. 자, 첫 번째는 역사 지도는 동시대 여러 지역의 공간을 비교해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역사 지도를 통해 시간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현상이나 상황을 표시하는 역사 지도는 입체적 역사 이해가 가능하며 역사적 상황의 지휘적으로 어떻게 이동한 걸 대해서 상상적 이해가 가능하다. 이게 세 번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든 게 그 밑에 있죠. 자, 예를 들어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역사 지도를 활용하면 동학농민전쟁의 전개 과정에다 학생의 공간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그 역사지도의 유용점을 얘기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온 게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죠. 예, 학습 방법에 관련된 내용 보면 잘 조직된 역사지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역사적 사실 지도상에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만들어 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나타나고 있는 역사적 사실, 사건, 상황 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으며 시간, 공간에 따른 추이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야. 직접 제작해봐라.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사건,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을 확실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에 따른 추이의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이제 파란 책에 있는 그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걸 교차로 봐야 돼. 왜냐하면 녹색 책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가끔씩 뭐냐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있어. 파란 책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가끔씩 이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녹색 책에 넘어가서 사진과 그림과 관련된 내용, 역사 그 자료서 역사 교재에서 사진과 그림인데 예전에는 사진과 그림을 그냥 보지 않았어요. 건너뛰었어. 예. 건너뛰었는데 올해는 봐야 돼. 왜 봐야 되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 원래는 기출 주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사진과 그림의 유용성 관련된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적중을 했어요. 시즌2 모의고사에서 냈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냈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냈냐면 20년 기출문제 보니까 그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김홍도 그림. 예. 그래서 그때 김홍도 그림을 보고 이제 그 학생하고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파란 책을 녹색 책을 근거해서 낸 건 아닌데 느낌에 이거 한번 내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교수가 지금 그림을 상당히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 제가 밝히긴 좀 그런데 대구의 모 여자 교수인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번에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낸 거야 이 부분을. 예.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읽을게요.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읽긴 좀 그러니까 딱 시험에 나올 부분들만 읽고 넘어갈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장점이 나와.
그러니까 사진과 그림의 그림의 장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이 뭐냐? 자, 사진은 글과 달리 역사적 사실, 일어났던 사실을 당시 사실 그대로 전달한다. 그리고 그림은 사진에 비해 그린 사람의 편집과 해석을 많이 들어가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사고방식을 점에서 사진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당시 사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사진의 장점이고요. 그림의 장점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사고방식을 전해준다. 예. 그래서 거의 뭐냐면 사진과 그림이든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달한다, 사고방식을 전해준다는 동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조선옥의 민화를 통해서 김홍도 그림이 있죠. 예전에 기출문이 나온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살펴보는데 수업을 그러니까 살펴보는 익숙한 역사 수업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그거죠. 그래서 민화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살펴보는 것은 익숙한 역사 수업의 한 방법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장점이에요. 예. 두 번째 장점은 자, 그림은 기록으로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게 구석기의 동굴벽화는 당시 사람들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준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뭐 그 외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지정되면서 일반인들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고군복화. 그래서 가옥이나 의복 같은 고구려 생활상, 사냥이나 씨름이나 무용 같은 풍습이나 놀이 등등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고인들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아니에요. 엄밀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정치적 기록이나 어떤 신화적 기록들은 적혀 있죠. 예, 어떤 생활 기록을 알 수가 없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유물 유적을 봐야 돼. 특히 벽화 있죠, 벽화. 예, 고구려에 가면 무덤에 벽화들 있잖아요. 벽화가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삶을 더 알 수 있게 만든 거야. 예. 그거는 뭐 몇천 년 뒤에 사람들이 지금의 삶을 알 수 있는 걸 보려면 이게 지금 쓰여져 있는 텍스트된 글자가 아니라 뭐예요?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이고 이게 또 왜 넘어가나? 예.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진하고 그림의 장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과 그림의 활용 관련된 내용이 있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사진과 그림의 장점도 이제 나오잖아. 근데 그 뒤에 보면 활용 부분에 보면 그 사진과 그림을 문화 수업이나 이런 것들 이용할 때 또 장점이 나와요. 요게 세 번째 장점이라고 또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나요? 이게 어디부터 나오냐면 여기부터. 이것도 세 번째 장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화사 수업에서 사진이나 그림 자료는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예. 그래서 실제 모습을 보지 않으면 문화자의 특징이나 구조, 미적 가치 등을 설명을 듣더라도 그 모습을 쉽게 머릿속에 그려내기 힘들다. 그렇죠. 여러분도 뭐 그 굴식 돌반 무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덤 형태나 뭐 탑이나 이런 것들 그림을 안 보고 사진도 안 보고 그냥 텍스트만 된 걸로 보고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해도 잘 안 가고. 근데 사진을 보여주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문화사 수업을 할 때 사진의 그런 유용성을 갖고 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과 그림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 활용하고 있는가. 요걸 좀 봐야 되겠죠. 아니, 그 사진과 그림을 이용할 때 교사의 역할을 봐야 돼요. 먼저. 예.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단락부터 나요. 그렇지만부터 나오죠. 예. 자, 그래서 보면 교사의 이제 첫 번째 역할을 보면요. 자, 교사는 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당시 만들어진 배경이나 사회생활,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당시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요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죠? 만들어진 배경이나 사회적 상황, 관련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요게 요번에 기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기출 나왔던 건 뭐죠? 산업혁명 당시에 이제 어떤 모습들, 사진들, 그림을 보여주고 이걸 할 때 교사가 해야 될 걸.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진이 그려진 건 배경, 사회적 상황, 산업혁명 당시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예. 자, 두 번째로는 교사의 역할이 어떤 거냐. 예, 교사의 역할을 보면 사진이나 그림으로 관련된 역사 사실을 모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달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해석을 통해 사과를 추론했으며 그 속에 담겨진 사회의 모습, 생생한 모습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활동이나 생각을 간접을 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도와주는 역할. 예. 그래갖고 두 가지 역할은 만들어진 배경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압축적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론하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도 유도하는, 이해할 수 있는 역할. 예. 이런 걸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 그 단락은 무슨 단락이냐면, 자, 여기 마지막 단락부터 뭐냐면 그 사진이나 그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방법이 나와요. 수업에서 실제 활용 방법.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뭐냐면 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 활용 방법을, 사진과 수업의 활용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사진과 그 뭐냐면 그림을 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또 하나. 네, 한 가지. 그래서 수업에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직접 제작하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활용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진이나 그림에 담긴 모습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창의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역사적 수업에서 이제 역사 수업에 자주 활용하고 있는 김홍대 서당도를 보면, 자, 이 그림에서 우리는 당시 서당의 모습과 함께 서당에서는 결혼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양반과 상민의 자제가 함께 교육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가 점점 붕괴됨을 추론할 수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서당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와 같이 사회 모습들 교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그림을 보면서 추론해서 더 효과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당시 모습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예를 든 게 서당도를 예를 들 수 있죠. 이렇게 첫 번째로 뭐냐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당도를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떻게 활용하냐. 자, 학생들 스스로 역사를 만듦으로써 역사를 이해하는데 사진의 그림을 활용할 수 있다.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의 사실에 대해 이해기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다. 자, 예를 들었고 그 무용도와 수록도, 적개도, 거마 인물도, 신음도 보면 그 벽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생활 모습을 담아. 그러면 일단 그걸 보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고구려인데 생활을 이제 글로 보는지 가상일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길러질 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적 효과가 있는가를 그 뒤에 있어. 이 수업은. 자,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길러줄 수 있냐? 첫 번째는 학생들 역사 해석과 역사 상상력, 표현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은 그 벽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 고구려 사회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게 되는 거야. 예. 자, 두 번째로는 여기네요. 두 번째로는 자,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아이고 이거 잘못 썼다. 예, 두 번째로는 자,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의 유용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지금 사용해서, 그러니까 사진이나 그림자들을 수업에 사용할 때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소개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사진과 그림을 직접 제작을 해보는 거야. 제작을. 예. 그래서 그 밑에는 사진과 그림을 그 직접 제작을 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직접 제작을 하는 활동. 자, 그 예를 이제 쭉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삼국지 위서도 한전 기록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모습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게 맞나? 저는 지금 읽고 있긴 하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아. 왜 맞지가 않을까? 일단은 예, 삼국지 위서 한전인데 이 삼국지 위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진수가 썼고 3세기 때 쓰여진 사료거든요. 그런데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세기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위서 한전을 기록보고 그 한전이 통일신라 귀족, 그러니까 삼국지 위서 한전, 예, 삼국지 위서 한전을 안에 통일신라 귀족의 생활 모습을 담았다? 뭐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예. 근데 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 일단 읽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경우에 따라서 그림 역서나 만화 같은 형식의 그림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료를 보고 거꾸로 이 사료를 역으로 관련된 뭐냐면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사진. 예.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 이걸 이제 밑에 있죠. 두 가지 직접 제작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이제 직접 제작하면서 어떤 역사적 효용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는 자, 학생들은 자료에 나타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종합 정리해서 효과적 표현 방식을 모색한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여기 보면 학생들은 옛사람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역사를 자신의 관점에 해석할 수 있다. 직접적인 효용성이죠.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림 자료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쉬겠죠. 예. 제 생각에는 요번에 낼 것 같진 않고 예, 한두 번 지난 다음에 낼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요 부분은.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녹색책 부분이 있는데 녹색책, 그러니까 파란책 부분에도 그 사진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음성과 동영상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 인증번호 하나,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예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6이에요. 16. 두 번째 그 서버트 수강 인증번호는 16이에요. 자, 다 적으셨죠? 그러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보면 이제 그 음성과 동영상, 예, 멀티미디어 자료라고 했는데 요거는 나올 가능성은 좀 약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더. 예. 왜냐면 거기 예전에 파란 책에 시청각 자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와 내용이 겹쳐요. 그래갖고 한번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들만 보고 넘어가죠. 보통 이제 음성과 동영상을 영어로 하면 멀티미디어라고 하죠. 멀티미디어. 그래서 그 멀티미디어에 정의가 나와요. 이 첫 부분에서는.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전달 방식이 혼합되고 있는 매체를 말한다. 그중에서 역사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멀티미디어 자료는 동영상과 음성 자료다. 특히 동영상과 음성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가 멀티미디어 자료가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역사 교육에서 그 멀티미디어 활용의 역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건 그냥 건너뛸게요. 이거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시대에 좀 뒤떨어진 내용들이 많아. 뭐 실크로드 지금 1980년대 실크로드가 왜 갑자기 태어나. 책도 좀 약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현실에 맞게. 예. 자, 일단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 쭉 넘어서 그렇지만부터 보세요. 그렇지만 세 번째 단락부터 다음 자. 자, 세 번째 단락 그렇지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문제점하고 이 문제점을 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한 두 가지 이제 설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자, 첫 번째로는 동영상 자료들은 원래 수업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수업을 그대로 이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TV, 영상 프로그램 등 방송 시간은 보통 50분에서 1시간으로 수업 시간 전체 신청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편집해서 사용해야 돼요. 편집해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있는데 5에서 10분 정도 이게
조사의 설명 보조하기 계획은 5에서 10분 정도 편집해서 쓰는데 대개 보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역사와 영화를 본다는 핑계로 그냥 1시간 주구장창 틀어주죠. 그 다음에도 2시간 틀어주고 예,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돼. 예. 자, 하여튼 있고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자, 시청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애들 흥미를 끌지 못하면 집중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시청할 수 있더라도 내용이 흥미롭지 않으면 학생들이 계속하여 집중하기 어려우며 또 학생들이 단순히 동영상 시청하기에는 수동적 존재를 머물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점 너무 길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 여기 이제 해결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수동적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여기 없네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예전에 그 역사 교육에서 시청각 그 자료들을 이용할 때 시청각 자료 있죠? 영상 자료를 이용할 때 그 어떻게 해야 돼? 비판적으로 시청해야 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비판적 시청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관련된 내용은 파란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파란 책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할게요. 요거 할 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뭐가 뭐냐면 지역사 자료를 좀 볼게요. 지역사 자료. 자, 지역사 자료는 그 시험 문제 예전에 시험 나왔죠. 네, 그래서 항토사, 지역사 안에는 항토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사 의의부터 해갖고 90년대부터 지역사 왜 부각이 됐는가 주구장창 지역사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건너뛸게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예. 그래서 뭐 80년대, 90년대 뭐 사회국가 뭐가 반영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쭉쭉 넘어가서 지역사의 개념이 중요하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지역사 개념을 이제 볼게요. 이게 되게 많은데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향토사, 지역사, 지방사. 이 세 가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그 중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두 번 나왔는데 향토사죠. 이게 아마 94년 기출문제하고 몇 년도야? 19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향토사 문제가. 예. 그래서 94년도 기출문제들 한번 백업해갖고 좀 더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이거 이 말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이때 지역사는 요 큰 지역사에 비해서 작은 지역 개념의 지역사죠. 자, 요때 이제 이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 하는 것은 단순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역사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예, 관점의 차이에서 어떤 용어를 쓸 게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먼저 쓰는 것이 뭐냐면 향토사. 예, 역사 교육에서 자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향토사요. 자, 향토라는 것은 그 정의 자체가 이제 나오는데요. 향토의 정의. 향토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내 주변의 역사예요. 이게 향토사예요. 예.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았어. 그래서 서울에 태어났고 서울에서 학창시절 담보되고 일상생활 서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서울은 뭐가 되는 거야? 수도가 아니에요. 향토가 되는 거야. 예, 향토사는 거예요. 서울 역사를 배우는 건 예, 향토의 역사를 배우는 거야. 다만 서울이 지금 입장에서 시점에서 수도일 뿐이죠. 예. 그래서 이 향토사는 그 의미에서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향토사 정의를 좀 읽어볼게요. 향토라는 말에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거나 생활하고 있는 고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공동생활의 정서, 공동된 정통, 상호 위존적 지역사회가 향토다. 그래서 향토는 시간과 공간, 인간의 복합 개념이고 우리의 삶의 무대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어울진 융합체다. 그래갖고 이제 향토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향토라는 것이 어떤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향토라는 것은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동체 역사, 그리고 자기 역사의 생각, 자기 지역의 역사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향토사를 배우면 당연히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마음을? 향토사에 대한 예양심을 갖게 돼요. 공부하는데. 첫 번째 향토사의 장점이에요. 이게 예양심을 갖는다. 예양심. 자기 고장에서 뛰어난다.
뛰어나다 이런 거. 근데 이게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장점이지만 항토사를 강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장점이에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는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예항심은 너무 포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뭐냐면 이런 것들을 비춰볼 수가 있죠. 이거 자기만 잘났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향토사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지역사에서 향토사 용어를 써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입장이 한 크게 나눌 때 두 가지 입장을 볼 수 있어요. 이 주장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 역사 연구나 교육은 주체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관점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역사 전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사 관점은 각 지역의 역사를 접근하는 국가사 관점에서 각 지역의 역사를 접근을 하는 것은 주체성을 상실해서 지역의 역사를 국가에서 종속적인 것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야.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 볼 때는 주체적 관점 보고 그래야지 역사 전개관에 능동적 참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종주의 국가사 관점에서 지역을 보는 것은 주체성 상실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지역사가 아니라 이제 지방사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요거는 뒤에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보고 있어. 요게 이제 있고 요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 자, 자연의 항토사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 변화를 설명하고 다른 지역의 관련성보다 그 지역에 뭘 강조하겠어요? 예. 그 정통이나 독자성, 고유성을 가지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요게 예항심과 마찬가지로 다른 관점에 볼 때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게 장점이지만 이게 어떤 사람은 다음 볼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야. 요거는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여기서 나오지만 그렇지만부터가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볼 때는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 점은 향토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자기 지역의 정통이나 고유성을 강조하다 보면 객관적 역사 인식이 어렵게 되고요. 또 앞에서 예양심을 가지고 역사 서술과 공부하다 보면 자기 미학이 올 수 있다. 이게 문제점이죠. 네, 두 가지. 객관적 역사 인식을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자기 미학을 흐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동전의 양면에서 그 향토사의 장점이 다른 관점에 보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같이 인식하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지방사를 보죠. 역사학계에서 이제 지방사라는 말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지방사라는 개념은 뭐냐? 이거는 중앙사 대비된 개념이에요. 이건 중앙사 대비. 중앙의 역사는 이제 그 정치의 중앙을 얘기하죠. 중심. 그래서 이 중앙사 대비된 개념을 지방사를 쓰는 거야. 지방사. 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지방 내려간다면 좀 약간 아웃사이더 간 것 같잖아. 예. 그래서 인싸가 아니라 밖에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지방사랑은 좀 약간 낙후되고 중앙에 종속된 그런 의미가 강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를 접근한 거야. 자, 그럼 보면요. 자, 지방사는 보통 국가사의 일부로서 지역사의 역사를 가리키고 중앙사 대비된 개념이다. 자, 일단 지방사 용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주장이에요. 예. 첫 번째로는 그 지역의 역사를 역사 일반의 관점을 바라보며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연구한다는 거야. 제3자라는 말은 객관적 연구를 할 때 주로 많이 쓰죠. 객관적. 자, 두 번째로는 향토사나 향토예나 예양심보다 실증적, 객관적, 합리적 연구를 강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증적이고 객관적, 합리적 연구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지방사는 국가사의 틀 속에서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쏟으며 국가와 다른 지역의 역사가 해당 지역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중요한다. 그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국가 전체의 틀 속에서 다 각 지역 간에 또 지역과 중앙 간의 관계를 본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뭘 가능하다? 지역 역사 연구의 객관적 인식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얘네들 입장이요. 세 가지 요약할 수 있죠.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실질적, 객관적, 합리적이고 지방사를 국가사 틀에서 파악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죠. 예,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좀 외워두세요. 자, 문제점은 이제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자, 국가사나 중앙에 역사에 대한 번두이 또는 병방의 역사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예,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양주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양주의 역사하면 양주의 지방사라고 하면 이게 좀 약간 중앙사에서 벗어나는 뭔가 역사의 큰 줄기에서 벗어나는 하는 그런 역사, 병방 역사로 생각할 수 있죠. 예. 두 번째로는 지방사 관점에서 그 보면 각 지역의 독자성을 무시하죠. 중앙사나 국가사의 변화에 마치 그 중앙사나 국가사의 변화 속에 지방이 종속되는 그 지역의 역사가 종속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역사를 변화시킨 주체로서 지역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그래서 중앙사나 국가사 변화에 종속되거나 지역의 역사를 뭐냐면 변형시키는 주체로서 지역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점 쓰시려면 요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지방사도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방사의 단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를 보죠. 요때 지역사는 앞에 큰 카테고리 지역사는 대지역사고요. 그 대지역사 안에 이제 지방사, 그 다음에 향토사, 그 다음에 여기 지역사인데 이건 지역사는 작은 지역의 범주의 지역사예요. 예, 앞에는 큰 범주의 지역사가 아니라. 자, 그래서 지역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들의 입장이 있어요. 그들의 입장은 두 가지를 이제 한 5가지? 되게 많네요. 네, 5가지 정도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지방이란 말은 중앙에 대한 종속적이고 주변적인 개념인데 반고 향토란 말은 자기 고장의 한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의 말들에 뭐냐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에 반해 지역이라는 말은 도시나 농촌, 서울이나 지방,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리적 행정적 한정된 공간을 일으킨 말이죠. 따라서 지역사가 더 가치 중립적이고 포괄적 의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쪽을 그냥 다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용어다. 왜냐하면 지역이라는 자체가 딱 어떤 행정적 한정된 공간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 양주시 그러면 지금 딱 행정구 연상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한정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어.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문제야. 뒤에 나오지만 지역사 제일 문제가 지역의 범위 그렇게 가치 중립적인 그 지역사를 딱 해놓고 지역은 어디까지냐 우리 지역 역사는 범주를 설정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읽어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자, 세 번째 보면 아이고 제가 어디서 잊어먹었네. 네. 자, 세 번째 두 번째인가요? 네, 첫 번째다. 네,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네, 써놨는데 달라는 거는 지금 헷갈려요. 잠깐. 자, 지역사 관점에 출발했을 때 종속적인 지방 문화가 아니라 주체적인 지역 문화로, 주관적인 향토 문화가 아니라 객관적 지역 문화 연구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면 지역사는 지역 의식을 바탕으로 되는 생활 공동체 역사다. 예, 이게 두 번째 주장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역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지방사하고 그 다음에 뭐가 플러스 된 거야? 지방사 향토사가 플러스 된 거야. 그래서 그 장점들이 다 맞춘 거죠. 그래서 모아놓은 거죠. 종속적인 지방 문화가 아니라는 것은 지방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주체적인 지역 문화고 주관적인 향토 문화가 아니고 객관적 지역 문화는 뭐야? 어떤 걸 지적한? 향토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이걸 다 극복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지역사는 지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 법칙을 규명할 수 있다.
이게 네 번째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자, 지역사를 주장하는 사람은 외화성과 정통의 양면을 연구를 할 수 있다. 자, 외화성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적어놨는데 외화라는 것은 자신의 지역의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 외화라는 건 좀 확장해서 다른 지역의 관계성.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민주의 주체적 입장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며 지역사, 국가, 사회사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건 그 다섯 번째죠. 요거는 그 지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지금까지 쭉 언급한 거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자, 그러면 객관적이고 상당히 가치 중립적이고 그리고 서로 지방사하고 향토사를 그게 융합시켰던 지역사 그 문제점 없냐 이런 관점은 문제점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뭐냐? 자, 이렇게 그 지역사를 규정을 시켜보면 지역사를 보는 이러한 관점, 역사 일반을 보는 관점과 특별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예. 이게 지역사인지 그냥 일반 그 우리가 전체적인 통사인지 이런 식으로 무슨 구분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지역사의 문제점 여기 있고 통사와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보는 게 뭐하고 다르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지역사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지역사 용어. 여기 보면 원래 지역사 연구는 지역 연구에 나온 건데 이 지역 연구는 원래 지역이나 모티브를 매개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론적 공간적 인식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정책 수단을 비롯해서 지적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지배로 독립한 나라에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택한 새로운 학문이 지역 연구라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제 지역사라는 의미는 지금은 그런 의미에 쓰이지 않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남의 나라를 공격할 때 점령할 때 그 식민지 하잖아요. 그 식민지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지역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입장은 또 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이.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사 공부할 때 인도사라고 안 해요. 그 지역의 지역사라고 하죠. 얘네들 관점에서는. 자,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조선사 그 우리 이제 한반도 역사를 연구할 때 일제 강점기 때 이거는 일본 사람 입장 볼 때는 이 지역이 그냥 일본의 지역사가 되는 거야. 네, 영국이 그 연구할 땐 인도가 영국의 한 지역사가 되는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선대 지역사 연구의 느낌을 피할 수 없는데 왜 이런 용어를 쓰냐? 마치 이제 제국주의 용어를 쓴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아파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지역의 범위예요. 지역의 범위. 자, 지역사 할 때 지역의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이게. 상당히. 그래서 지역사는 지역이나 공간적 범위와 역사는 시간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데 그때 지역사 공간 지역이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중요한 문제고 이게 그 뭐냐면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세 번째. 예, 어려운 점이죠. 예. 자,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또 지역사.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역사의 문제점을 쓰면 첫 번째는 지역사가 보는 관점과 역사 일반은 통사적 관점이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지역사 말 자체가 제국주의 시대에 썼던 얘기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되게 기준이 되게 많아요. 지역사 할 때 지역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되게 많은데 대충 이제 보면 뭐 행정구 지금 행정구역을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권, 교통권, 생활권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 문화권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요.